문안 2024년 여름 35호 건강수치 기억하고 있나요? 인트로 긴박한 고난도 시술도 안전하고 정확하게 심장혈관 촬영실. 심장은 혈액을 전신에 공급하기 위해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심장과 혈관 건강은 생명과 직결되기에 이상이 생기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일산병원 심장혈관 촬영실은 심장과 혈관에 생길 수 있는 관상동맥 질환, 판막 질환, 말초혈관 질환, 대동맥 질환, 선천성 심장 질환, 부정맥 질환 등을 진단하고 중재적 시술을 통해 안전하고 정확하게 치료하며 심혈관 치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일산병원 심장혈관 촬영실은 365일 24시간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급성 심근경색을 비롯한 심장혈관의 응급시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를 시행합니다. 심혈관 중재시술 인증기관으로서 치료와 시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 심혈관 중재시술 자격증을 보유한 방사선사 4명, 간호사 3명 등 전문 인력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중재시술을 제공합니다. 연간 관상동맥 조영술 약 900례, 관상동맥 확장술 약 600례, 부정맥 시술 약 100례, 경피적 인공심박 동기 섭입술 약 120례, 말초혈관 확장술 약 150례 등 많은 시술을 시행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심혈관 치료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피적 대동맥 혈관 내 스텐트 이식 설치술, 체외막 산소화 장치 시술 등 숙련된 교수진과 스태프가 어떠한 응급 상황에서도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2017년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원술 승인 기관으로 지정된 일산병원은 경기 북부 지역 의료기관 최초로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원술을 시작했으며 2023년 12월 신방세동 냉각 풍선 절제술을 시도해 현재 100례를 달성하는 등 다양한 고난도 시술에 도전하며 심혈관 치료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우수한 병원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신중년, 은퇴 준비는 건강관리부터. 4050 세대는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이후를 위한 준비는 더욱 중요해졌다. 돈, 할 일, 관계 등 중요한 부분이 많지만 은퇴 준비의 시작은 바로 건강관리다. 노년의 건강이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은퇴 준비 리스트에 꼭 넣어야 하는 건강관리가 왜 중요한지 살펴보자. 중년과 신중년의 차이. 수년 전부터 신중년이라는 단어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중년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듯하다. 각종 신중년 대책을 내놓는 정부기관도 부처별로 신중년의 나이를 다르게 정의할 정도이니 말이다. 신중년 이전의 중년부터 살펴보면 국어사전에서는 중년을 40살 안팎의 나이 또는 그 나이의 사람, 청년과 노년의 중간을 이르며 때로 50대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고 정의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떨까?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는 45에서 64세, 미국 인구조사국에서는 45에서 65세로 규정한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스는 40에서 65세를, 서드 에이지, 40 이후 30년의 저자 윌리엄 세들러 교수는 40대에서 70대 중후반을 중년으로 보았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중년은 대략 40대에 시작하여 노년이 시작되는 65세 전후까지의 시기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럼 신중년은 누구일까? 중년과 같은 의미일까? 아니면 다른 세대를 일컫는 말일까? 중년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중년의 은퇴 준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필자의 시각에서 볼 때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신중년과 중년을 구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중년과 신중년을 가르는 핵심은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소득활동 기간과 은퇴생활 기간의 역전 현상이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중년은 소득활동 기간이 은퇴생활 기간보다 긴 시대에 살았다면 오늘날의 신중년은 소득생활 기간보다 긴 은퇴생활 기간을 보내야 한다. 이는 은퇴 설계를 포함하는 인생 설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음을 의미하며 장수를 마냥 좋게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부양과 관련한 문제다. 과거의 중년과 오늘날의 신중년 모두 자녀 부양과 부모 봉양이라는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과거의 중년은 은퇴 이후 자녀에게 부양을 받는 피부양자로서 생을 보낼 수 있었다면 오늘날의 신중년은 모두 잘 알다시피 부양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현실은 은퇴 준비에서 큰 차이를 초래한다. 과거의 중년은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곧 자신의 은퇴 준비였다면 오늘날의 신중년은 자녀를 부양하면서 자신의 재무적 은퇴 준비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퇴 준비의 부담이 훨씬 커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생각보다 오래 사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부모 세대를 봉양하는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신중년에게 붙은 낀 세대라는 표현은 엄청난 중압감으로 다가오는 말이다. 그럼 신중년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 내재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챙겨야 할 포엠. What matters? 나에게 중요한 것, 삶의 목표 설정, 모빌리티, 이동성, 신체 기능, 활동, 운동, 멘테이션, 마음 건강, 정서, 인지, 회복, 메디컬 이슈, 건강과 질병, 식습관, 건강관리, 의료, 출처, 정의원.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건강과 체력은 신중년의 2차 성장을 위한 토대. 지금 신중년이 돈, 할 일, 관계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까닭은 바로 이 긴 시간 때문이다. 돈이 많다고 이 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인 셈이다. 긴 미래는 장수라는 축복을 즐길 만큼 돈이 많은 신중년에게는 경종을, 그렇지 못한 신중년에게는 응원의 메시지나 다름없다. 은퇴 전문가인 세들러 교수는 중년기를 2차 성장을 위한 시기라며 이렇게 말한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진 세월은 복권에 당첨된 것과도 같다. 남아도는 이 세월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에겐 부모 세대나 조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인생 후반기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 즉,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 사람들이 돈 외에 할 일이나 관계 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2차 성장을 위한 마음이 있더라도 건강과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쇠퇴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신중년에게 건강관리는 은퇴 준비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은 신중년의 2차 성장을 위한 두 수레바퀴. 톨스토이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안나 카레리나의 첫 장을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무릇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으로 불행하다. 매우 심오한 말이라 필자의 수준에서 본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은퇴 전문가의 시각에서 재해석하면 다음과 같지 않을까 싶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은 모두 원칙에 충실하게 준비했고 불행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의 핑계는 제각각이다. 여기서 원칙에 충실한 노후 준비는 재무적 준비와 비재무적 준비 간의 균형이 잘 잡힌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과 관련 있는 재무적 준비를 우선시한다. 그러나 아무리 재무적으로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은퇴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할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균형 잡힌 노후 준비와 관련하여 최근 필자의 눈이 번쩍 뜨이게 만들어준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4개의 기둥이다. 이는 노화 전문가인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의 정희연 교수가 주장하는 성공적으로 나이 들기 위한 필수 조건을 말한다. 그는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라는 책에서 한국 사회의 최대 위기는 바로 우리가 너무 빠르게 늙고 있는 것이라며 성공적으로 나이 들기 위한 4가지 기둥을 강조한다. 4가지 기둥은 이동성, 마음 건강, 건강과 질병, 나에게 중요한 것을 말한다. 이 4가지를 합쳐 내재 역량이라고 부른다. 4개 기둥 중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집이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4가지 기둥을 균형 있게 가꾸어야만 내재 역량이 충만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정희원 교수의 주장인 것 같다. 정 교수가 주장하는 4가지 기둥 중 이동성, 건강과 질병은 몸 건강에, 마음 건강과 나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 건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비로소 돈도 쓸모가 있는 법이다. 몸짱보다는 근육 부자의 도전. 정희원 교수의 4가지 기둥 중에서 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는 신중년이 특히 눈여겨봐야 할 점은 첫 번째 기둥인 이동성이다.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스마트폰과 좌식 생활 등 편리함을 지향하는 현대사회의 트렌드가 몸의 이동성을 훼손함으로써 노화의 시계를 빨리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이 편리함에 안주하는 것은 와병노인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라고 주장하는 정 교수는 특히 근육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근육량과 근력의 정도는 노후를 보내는 모습과 직결된다. 팔다리 근육량을 기준으로 평생 한국 사람들이 가장 건강했을 때의 평균 근육량에서 남성은 약 15kg, 여성은 약 10kg 정도를 이루면 여생을 누워서 살아야 한다고 본다. 이는 근육량 감소와 신체 기능 저하로 정의되는 근감소증이 지속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동년배에 비해 3에서 5년 내에 사망할 가능성과 요양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2배에서 5배 증가하는 이유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근육 1kg의 경제적 가치를 2022년 물가 기준으로 1,400에서 1,6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근육 부자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사람은 평균적으로 30세 이후 10년마다 3에서 8% 정도 근육이 줄어드는데 이는 나이 들수록 가속화되어 60세 이후에는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한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40세는 근육량이 약 5% 감소하고 50세는 10%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낙상이나 골절 등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는 건강과 수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건강은 신중년의 필수품. 지금 신중년은 긴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다. 긴 여행을 떠날 때 이것저것 챙길 게 많듯이 인생의 긴 여정을 앞둔 신중년도 챙길 게 많다. 해외여행을 떠날 때 여권이 필수품인 것처럼 이전 세대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긴 인생의 여정에 나서는 신중년에게 필수품은 단연 건강일 것이다. 인포 4050 세대의 건강 성적표. 40, 50대가 되면 건강검진 수치가 하나둘 정상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한다.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연령대도 40, 50대다. 40대부터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므로 이때부터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 늦은 감이 있다. 4050 세대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주요 질병의 통계를 살펴보자. 암 발생자 수, 단위 명. 2017년 23만 7,181, 2018년 24만 7,251, 2019년
25만 8,121. 2020년 25만 521. 2021년 27만 7,523. 암 발생 순위. 상위 순위부터 나열. 남자. 폐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갑상선암. 여자.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위암, 췌장암. 뇌졸중 성별 연령별 내원일수 0세에서 9세 8,298일, 10세에서 19세 6,015일, 20세에서 29세 24,073일, 30세에서 39세 92,417일, 40세에서 49세 여자 17만 6,123일, 남자 32만 1,405일, 50세에서 59세 여자 43만 5,276일, 남자 86만 8,953일, 60세에서 69세 여자 94만 6,458일, 남자 165,996일, 70세에서 79세 여자 183만 4,775일, 남자 166만 1,849일, 80세부터 여자 323만 2,721일, 남자 137만 6,396일. 자궁근종 연령별 내원일수 20세에서 29세 43,825일, 30세에서 39세 26만 3,485일, 40세에서 49세 56만 4,407일, 50세에서 59세 34만 9,507일, 60세에서 69세 10만 2,102일, 70세에서 79세 18,353일, 80세부터 1,802일. 황반변성 성별 연령별 내원일수 0세에서 9세 92일, 10세에서 19세 307일, 20세에서 29세 965일, 30세에서 39세 2,863일, 40세에서 49세 여자 14,422일, 50세에서 59세 여자 72,976일, 남자 58,850일, 60세에서 69세 여자 21만 486일, 남자 18만 8,217일, 70세에서 79세 여자 24만 5,834일, 남자 24만 8,625일, 80세부터 여자 17만 922일, 남자 13만 9,076일. 센터. 오랫동안 건강하게 시력을 유지하도록 돕는 망막 유리체 클리닉. 망막은 눈 뒤쪽에 있는 얇은 신경 조직으로 빛을 받아들여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유리체는 눈 내부를 채우고 있는 투명한 젤리 같은 물질로 눈의 형태를 유지하고 빛이 망막에 도달하도록 돕는다. 포도막은 홍채, 모양채, 맥락막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혈관이 매우 풍부하고 짙은 갈색을 띠며 안구의 암실과 같은 환경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망막, 포도막, 유리체 질환은 시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망막과 포도막, 유리체 관련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곳이 망막 유리체 클리닉이다. 인구 고령화로 안과 질환 증가,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만성질환과 연관된 안과 질환도 증가 추세다. 특히 당뇨 망막병증이 그렇다. 당뇨병은 신장, 신경, 망막을 포함한 전신의 혈관을 침범해 만성 합병증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서도 당뇨 망막병증은 성인에서 가장 중요한 실명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에는 시력 저하 증상이 없어 환자들이 방치하기 쉽지만 당뇨 망막병증은 진행성이고 만성적인 질환이라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 안저 촬영과 안저 검사에서 당뇨 망막병증이 확인되면 미세 혈관류나 정맥 구불거림 등이 심한 경우 레이저 광흥고술로 치료한다. 레이저 치료는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주기적으로 형광 안저 촬영을 하며 치료를 이어간다. 또 당뇨 황반 부종이 동반된 경우에는 안군의 항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주사술을 시행하여 황반의 부종을 완화한다. 완치는 어렵기 때문에 엄격한 혈당 관리와 주기적인 안과 검진으로 진행 정도에 따른 레이저 치료와 안군의 주사 치료를 진행해 시력 저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성 황반변성 환자도 증가 추세다. 황반변성은 노화로 인해 망막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망막 밑에 침전물이 쌓여 발생한다. 이때 쌓인 침착물을 드루젠이라고 하며 드루젠만 있는 단계를 건성 황반변성이라고 한다. 건성 황반변성은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항산화 효과가 있는 혼합제제를 10년 이상 장기 복용할 경우 드루젠의 형성과 진행을 약 25% 억제한다는 연구가 있어 혼합제제 영양제 복용을 추천한다. 혼합제제로는 아레즈2 포뮬라가 권장되며 구성 성분은 비타민C, 비타민 E, 루테인, 아연, 구리, 지아잔틴 등이다. 망막 박리, 포도막염도 시력 저하의 원인. 망막이 안구 내벽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인 망막 박리로 클리닉을 찾는 경우도 흔하다. 망막 박리가 발생하면 급격한 시력 저하와 명확한 시야 장애가 나타난다. 원인에 따라 열공성 망막 박리, 비열공성 망막 박리, 견인성 망막 박리로 분류한다. 원인에 따라 레이저 치료, 수술적 치료, 약물 치료를 시행한다.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에게는 열공성 망막 박리가 가장 흔하며 치료는 망막의 위치와 범위에 따라 레이저 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 모든 망막 박리에서 치료의 목표는 망막의 재유착이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떨어진 망막을 다시 붙인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망막 박리로 인해 망막 손상이 발생한 경우 시력 회복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염증성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포도막은 충혈, 시력 저하, 통증, 눈부심이 동반될 수 있으며 재발이 흔하다. 포도막염은 면역질환과 연관성이 높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베체트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포도막염은 재발성 질환이므로 끈기를 갖고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도막염이 활성화된 시기에 치료를 중단할 경우 안군의 조직이 파괴되어 심각한 시력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듯한 비문증. 망막, 유리체 질환 중 내과적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중년 세대에서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바로 비문증이다. 눈 속에서 날파리가 보이는 것 같다고 하는 비문증은 눈앞에 작은 물체가 떠다니는 현상을 말한다. 갈색, 검은 점, 불투명한 회색 점 또는 거미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유리체가 노화되면서 분자가 모여 작은 덩어리를 형성하고 이것들이 눈앞을 가로지르면서 시야를 방해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눈의 활동이나 시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유리체의 노화는 불가피한 과정이기 때문에 예방법은 없다. 또 비문증을 제거하기 위한 치료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떠다니는 물체의 크기가 갑자기 커지고 수가 많아졌다면 망막이 찢어졌거나 망막 박리의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포도막염이나 안내출혈도 비문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 검사가 필요하다. 최적의 시력 유지를 목표로 맞춤형 치료. 일산병원 망막 유리체 클리닉은 검사와 진료,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해 환자의 편의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광각 안저 촬영, 형광 안저 조영술, 빛 간섭 단층 촬영, 전기 생리 검사 등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구비해 최적의 치료를 제공한다. 또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해 빠른 회복과 최적의 시력 유지를 목표로 한다. 최근 만성질환과 인구 고령화로 안과 질환이 증가하면서 정기적인 경과 관찰과 상담을 진행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기 진단과 맞춤형 치료 계획으로 인구 고령화 시대에 눈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일산병원 망막 유리체 클리닉 김서희 교수. 망막 유리체 질환은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 고지혈증, 면역질환 등 내과적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내과적인 정기검진과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또 최근에는 눈 건강을 위해 루테인을 섭취하는 분이 많습니다. 드루젠 침착이 있는 건성 황반변성 환자의 경우 항산화 효과가 있는 혼합제제를 장기 복용하면 드루젠의 형성과 진행을 다소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약제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특히 루테인 단독 복용에 대한 효능은 미지수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망막 유리체 클리닉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황반변성의 증가와 기대 수명 연장으로 인해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인한 망막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망막 유리체 클리닉은 이들 질환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기적인 안과 검진과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워 환자들의 시력 손실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최신 기술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 치료 방법을 제공하여 환자들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뷰 1. 완경이라는 변화의 시기, 자궁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산부인과 서종욱 교수. 진료 분야, 난임, 청소년 상담, 난임센터, 암센터, 갱년기 여성 클리닉. 진료 시간, 화요일, 오전 오후, 목요일, 오후, 토요일 순환 근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자궁근종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2018년 40만 명에서 2020년 51만 명, 2022년에는 61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0, 50대 환자가 가장 많아 갱년기 전후의 중년 여성은 자궁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궁근종은 50세 여성의 유병률이 70에서 80%에 이르는 가장 흔한 부인과 종양으로 유병률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며 40대 여성에서 최고조에 달한다. 폐경이 되면 자궁근종이 없어진다는 잘못된 상식 때문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수준의 빈혈이 발생하거나 큰 근종에 의한 주변 장기의 폐쇄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 빠르게 자라거나 근종 중심부 변성, 완경 이후 시술, 약물 치료 이후에도 계속 자라는 근종은 자궁 육종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사와 접근이 필요하다. 위치와 크기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 자궁 근종은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근종의 위치나 개수, 크기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장 흔한 증상은 생리과다와 비정상 자궁출혈이다. 생리과다는 생리량이 지나치게 많고 덩어리가 배출되며 7일 이상 지속되어 빈혈을 동반할 수도 있다. 또 자궁 근종이 자궁 부피를 늘리고 내막 면적을 넓히면서 부정출혈을 일으키기도 한다. 골반 통증과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근종으로 인해 자궁이 커지면서 주변 조직을 압박해 골반 통증이 생기기도 하며 변비, 복부 팽만, 성교통이 나타날 수 있다. 자궁은 방광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배뇨 관련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종이 방광을 압박해 빈뇨, 배뇨곤란, 소변량 감소 등이 동반되며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복부에서 만져지는 종괴와 불임장애도 자궁 근종의 증상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점막하 근종이 있으면 출혈 증상이 더 두드러지며 크기가 큰 병내 근종이나 장막하 근종의 경우에는 통증과 빈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약물과 시술, 수술 치료.
자궁근종이 의심되면 초음파 검사로 자궁근종의 크기와 위치, 개수, 자궁 내막과의 관계 등을 확인한다. 점막하 근종으로 추정되면 자궁 내시경으로 자궁 안쪽 공간을 관찰해 진단한다. 이 외에도 CT와 MRI 등 영상 검사는 더욱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때 시행한다. 자궁근종이 관찰되어도 증상이 없다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근종 크기 변화를 확인한다. 약물 치료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과 관련된 주사 또는 복용 제제를 사용한다. 이러한 치료의 목적은 자궁근종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이 투여되는 시간 동안 크기를 줄이거나 임상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다. 하이프, 고주파 근종 용해술, 자궁동맥 색전술 등 시술도 가능하지만 시술의 적응증이 제한적이어서 모든 근종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종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임신 준비를 위해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종만 제거하는 자궁근종 절제술은 근종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는데 보통 궤복이나 자궁경, 로봇 수술을 포함한 복강경 수술법을 적용합니다. 자궁근종을 포함해 자궁 전체를 제거하는 자궁 절제술도 있는데 증상이 심각하거나 나이와 환자 상태를 고려해 근종 제거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궤복이나 복강경 수술로 자궁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정기적인 검사가 가장 중요. 자궁근종은 나이가 가장 큰 원인이며 자궁근종 가족력이 있다면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또 비만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장기간 피임약을 사용한 경우, 완경한 여성, 임신과 출산 경험은 자궁근종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궁근종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알려진 것은 없지만 비만하지 않도록 체중을 관리하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신체 활동을 꾸준히 늘리고 여성 호르몬이 자궁근종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호르몬 요법과 같은 갱년기 치료로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 추적 관찰하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년 여성은 완경이라는 신체적인 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거나 앞두고 있습니다. 작은 신체 변화라도 무심코 넘기지 말고 전문가의 상담과 진료를 통해 앞으로 펼쳐질 시간을 건강하게 계획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인터뷰 2. 부작용은 적고 회복은 빠르게. 최소 침습 수술을 위한 노력. 외과 강성민 교수. 진료 분야 갑상선암, 갑상선 내분비 외과, 로봇 갑상선 수술, 일반외과 암센터. 진료 시간 화요일 오후, 목요일 오전, 금요일 오후. 지난 3월 외과 강성민 교수가 부임하면서 일산병원에서도 갑상선 질환에 대한 로봇 수술이 시작됐다. 갑상선 비대증이나 다발성 종양, 갑상선암에 로봇 수술을 적용함으로써 빠른 회복을 기대함과 동시에 절개로 인한 미용적인 부작용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첨단 수술 기구인 로봇을 환자에게 장착하고 수술자가 조종해 시행하는 로봇 수술은 절개 부분이 적고 상대적으로 회복 기간이 짧아 각광받는 수술법이다. 특히 목 부분을 절개해야 하는 갑상선 수술은 80%가 여성 환자이기에 미용적인 면에서 최소 침습 수술과 로봇 수술의 선호도가 높다. 갑상선암에 로봇 수술을 적용한 것은 2007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에서는 목을 크게 절개하는 수술법을 선호하는데 암 조직을 완전하게 도려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후로 수술 케이스가 쌓이고 연구가 많이 진행되면서 절개 범위를 줄여도 치료 성적에는 차이가 없음이 밝혀지면서 수십 년에 걸쳐 수술 방법이 달라졌어요. 목 측면을 절개하는 최소 침습법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적용했습니다. 갑상선 로봇 수술은 접근 방식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겨드랑이로 접근하는 방법과 양쪽 유륜과 겨드랑이 네 군데를 작게 절개해 접근하거나 경구로 접근해서 입 안쪽 아래 턱을 이용해 수술하기도 한다. 강성민 교수도 겨드랑이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수술하는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일산병원에 도입 예정인 단일공 로봇 수술기가 세팅되면 3cm 내외의 절개만으로 갑상선 수술이 이루어지기에 미용적인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될 것이라고 한다. 착하지만 착하지만은 않은 갑상선암. 갑상선암은 거북이 암이다. 예후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갑상선암은 4종류로 나뉘는데 예후가 좋은 유두암이 70에서 80%, 많게는 90%를 차지한다고 보고됩니다. 수술 치료를 하면 90에서 100%의 생존율을 보입니다. 유두암 다음으로 흔한 여포암은 약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유두암보다 공격적인 성향을 띠긴 하지만 착한 편에 속합니다. 이 외에 서구권에서도 1에서 3% 정도, 국내에는 1% 내외로 확인되는 수질암은 유전적인 요소를 많이 띠므로 수질암으로 진단되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가족의 질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또 림프절 전이와 원격 전이도 흔한 편이며 내분비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한 편에 속하는 암이다. 또 희귀하지만 갑상선 암 중에서 가장 진행이 빠른 역형성 암은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후가 좋지 않아 진단 후 평균 기대 여명이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경우도 많다. 그래서 강성민 교수는 갑상선 암은 무조건 착한 암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대사증후군, 성대 손상 등 후유증 관리도 중요. 갑상선 호르몬은 몸의 에너지 대사, 체온 조절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호르몬이다. 강성민 교수는 갑상선 반절제 혹은 전절제 수술을 받은 경우 대사증후군과 같은 성인병이 동반될 수 있으니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허리둘레, 당뇨병, 고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수술 자체로 생길 수 있는 후유증으로는 성대신경 손상이 있습니다. 이미 암이 침습해서 신경을 누르기도 하고 신경에 암이 퍼져 있거나 식도벽이나 후두벽 등 주변 구조물을 침범했다면 암을 제거하기 위해 신경이나 일부 조직을 절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대에 손상이 갈 수 있고 목소리에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수술 직후에는 전신 마취 시 기관석관으로 인해 목 안이 붓고 인후염이 동반될 수도 있어 목소리가 좀 탁하게 나오기도 하고 드물게는 마찰로 인해 성대결절이 생기기도 하지만 대개 한 달 이내에 목소리가 회복된다. 2달 정도 후에도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후두 내시경 검사를 시행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또 양측 갑상선을 모두 제거한 경우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갑상선 암에 동반되는 질환에 대한 연구. 강성민 교수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밟으며 시작한 수질암에 대한 연구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 갑상선 수술을 가장 많이 한 세브란스 병원에도 30년에서 40년 동안 200케이스가 채 안 되는 수질암에 관심이 생겼다고 한다. 갑상선 수질암의 치료 성적과 병리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질암의 특성, 예후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암에 동반될 수도 있는 대사성 질환 등 후유증에도 관심이 많고 갑상선 질환과의 역학관계도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학문적인 성취와 함께 저를 믿고 일산병원을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에게 최선의 치료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메디컬. 오래도록 건강한 임플란트를 위하여 임플란트 케어 센터. 2021년 개소한 일산병원 임플란트 케어 센터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임플란트 관리를 제공하는 전문 센터다. 임플란트로 인한 생물학적, 기계적 합병증을 관리하고 치료함으로써 임플란트를 장기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치주과, 보철과, 구강학 안면외과 등 다양한 전문 분야 의료진이 협진해 환자 맞춤형 치료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유일한 치과 전공의 수련기관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과는 5개 전문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 주변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의뢰받는 독립적인 치과병원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최근 치과 임플란트 시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임플란트 관련 합병증이 증가하고 임플란트의 관리와 합병증 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일산병원 치과에서 전문적인 임플란트 관리센터를 개설했다. 임플란트와 관련된 모든 전문 과목의 치료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 의료진이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된 최신 연구와 기술 개발에 적극 참여해 지속적으로 진료 수준을 향상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임상에 적용하여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개인 맞춤형 유지관리 교육 시행. 임플란트 시술은 임플란트를 잇몸뼈 속에 심는 수술 과정과 임플란트의 기둥을 연결하고 그 위에 인공치아를 제작하는 보철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임플란트의 합병증도 임플란트 주위 잇몸의 영향으로 생기는 생물학적 합병증과 임플란트의 연결 부위, 기둥, 보철물에서 일어나는 기계적 합병증으로 나뉜다. 임플란트는 통증이 없기 때문에 합병증이 생겨도 정작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다양한 임상검사와 3D CT, 디지털 엑스레이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일산병원 임플란트 케어 센터에서는 임플란트 시술 전후의 관리 방법, 구강 위생 관리, 저작 습관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환자들이 스스로 구강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임플란트 주위 합병증이 생긴 경우에는 개인 맞춤형으로 임플란트 유지 관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질환을 관리하며 임플란트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최신 기술과 장비로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 또 부작용이 적고 환자들이 편안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보철물 제작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신 경향의 술식과 장비를 도입하고 3D 프린팅과 CAD, 캠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밀 임플란트 시술도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환자의 불편함을 덜고 빠르고 정확한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더라도 일산병원 임플란트 케어 센터에서 유지 관리가 가능하다. 다만 많은 회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임플란트가 출시되어 시중에는 수백 가지가 넘는 임플란트가 유통되고 있다. 임플란트 회사와 제품명을 알아야 추후 대처나 치료가 가능하므로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제품 제조사와 제품명을 기록해두는 것이 관리의 시작이다. 임플란트 합병증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치과 내원을 두려워하지 말고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점검해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관리 방법이다.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치과 보철과 윤준호 교수. 치과에서 보철은 연결해서 보충한다는 의미입니다. 치과 보철과는 임플란트의 기계적 합병증 중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연결 나사의 풀림을 비롯해 인공 치아의 탈락이나 손상, 나사가 부러지거나 기둥과 임플란트 자체가 부러지는 등 기계적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파트입니다. 오래전부터 임플란트의 기계적 합병증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전문의들이 진료를 수행하며 다양한 증리를 분석해 기존의 임플란트를 제거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진료합니다. 임플란트의 특성상 환자 대부분이 노인이기에 환자를 최대한 배려한 맞춤형 진료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단일 치아 보철뿐 아니라 다수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보철 치료, 임플란트와 틀니를 이용한 복합적인 보철 치료 등 전문 진료를 제공해 노인 환자의 저장 능력 회복과 구강 기능 개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포괄적인 처치로 최적의 치료 제공. 구강악안면외과 김문기 교수. 구강악안면외과는 주로 치아, 잇몸, 턱, 얼굴 부위의 외과적 치료를 담당합니다. 임플란트 분야에서는 일반 임플란트 또는 더욱 복잡한 임플란트 시술, 임플란트 식립 전 또는 임플란트 식립 시 골 이식 등 난도 높은 추가 시술을 수행합니다. 또 임플란트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치료와 관리, 심각한 외상이나 종양 제거 환자에게 임플란트 식립 전 재건 수술 등을 시행합니다. 임플란트 시술은 단순히 상실된 치아의 대체가 아니라
구강 기능 회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신 의료기술을 활용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다학제적 접근에 의한 맞춤형 치료, 안전한 수술과 치료,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산병원 임플란트 케어 센터는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며 포괄적인 처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신의 치료와 체계적인 관리. 치주과 김영택 교수. 치주과는 치주질환의 치료와 관리를 담당하며 임플란트 분야에서는 임플란트 식립수술과 잇몸 이식 또는 이식술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또 생물학적 합병증인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과 임플란트 주위염을 치료하고 관리합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의 유일한 치주과이자 치과 수련 병원으로서 체계적인 진료 체계가 잡혀 있어 진단부터 치료, 관리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인 근거 기반의 진료를 제공합니다. 또 일산병원 치주과는 임플란트 주위염과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가장 최신의 진료,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치료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구강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산병원 임플란트 케어 센터와 함께 하신다면 오래도록 건강한 구강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클리닉 1. 신중년의 노년 건강을 좌우하는 혈압. 고혈압 예방하고 정상혈압 유지하기. 정상혈압은 120에 80 수은주 밀리미터이고 140에 90 수은주 밀리미터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혈관에 계속 자극을 주게 돼 혈관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수년 동안 지속되면 혈관벽에 손상을 주어서 결국 혈관이 터지거나 막힙니다.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고혈압을 바로 알고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김형수 교수, 진료 분야, 관상동맥 질환, 말초동맥 질환, 대동맥 질환, 구조심질환,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고지혈증, 심내혈관 질환센터. 진료 시간, 월요일 오전 오후, 수요일 오전, 금요일 오후, 토요일 순환근무. 증가 추세인 고혈압 유병자 수. 대한고혈압학회는 고혈압 팩트시트에서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인구의 28%, 약 1230만 명이 고혈압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자신이 고혈압인 것을 인지하는 비율은 74%이며 치료율은 70%, 조절률은 56%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보면 1998년부터 2021년까지 고혈압 추정 유병자 수는 남녀 모두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혈압약 복용과 좋은 생활습관 유지로 조절. 고혈압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처방받은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혈압을 적절하게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이며 운동과 짜게 먹지 않는 식이요법 등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금연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10년 후에 평균적으로 약 10%에서 15% 정도에서 각종 심내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혈압을 적절히 관리하면 합병증 발생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 합병증. 증상을 보이지 않는 장기 손상, 뇌의 영상검사 이상, 초기 뇌졸중 증상, 심장의 좌심 실비대, 콩팥의 미세 알부빈뇨 및 신사구체 여과율의 감소, 혈관의 초기 동맥 경화증, 망막의 고혈압성 변화. 증상을 보이는 심내혈관계 질환 및 콩팥 질환, 뇌졸중이나 치매와 같은 뇌합병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부전, 심방세동 같은 심장합병증, 투석이 필요할 수 있는 중등도 이상의 만성 콩팥병, 대동맥 확장증,
대동맥 박리증이나 다리의 혈관이 50% 이상 좁아지는 말초혈관 질환 등. 건강한 혈관 만들기 5계명.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제안한 건강한 혈관 만들기 5계명. 1. 콜레스테롤 수치 적정하게 유지. HDL 콜레스테롤이 부족해도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중성지방이 높아도 치료 필요. 전체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어도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치료 필요. 2. 기름진 음식과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피하고 균형 잡힌 건강한 식사 유지. 소고기, 돼지고기에 있는 동물성 기름과 버터, 쇼트닝 등 포화지방산 피하기.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조리법이 좋으며 등푸른 생선 등 불포화지방산을 적절히 섭취.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름진 음식과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피하고 되도록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와 과일, 해조류를 충분히 섭취하고 육류 이외의 생선 등을 골고루 먹기. 3. 절주와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잦은 음주는 이상지질혈증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술은 하루 2잔으로 제한. 흡연은 심내혈관 질환의 중요 위험인자 중 하나이므로 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금연은 필수. 4. 하루 30분, 주 4회 이상 운동해 혈관을 건강하게 관리. 운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필수. 운동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낮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음. 5. 이상지질혈증은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 치료가 필요하므로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전문의와 상의 필요. 이상지질혈증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클리닉 2. 소변이 마려워 밤잠을 설치는데 괜찮을까? 자꾸 밤에 깨요. 자다가 2시간마다 소변 보러 갑니다는 외래 진료 중 많이 듣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증상으로 비뇨의학과에 방문합니다. 야간뇨란 수면 시간 도중 한 번 이상 깨는 것을 말하며 임상적으로는 보통 2회 이상을 야간뇨라고 합니다. 밤이 아니라도 수면 시간을 의미하므로 야간 근무자의 경우 낮에 자다가 소변 보러 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야간뇨를 치료하지 않으면 수면장애로 인한 피로감 또는 우울감이 증가하며 특히 노인의 경우 낙상 혹은 그로 인한 고관절 골절 위험성, 더 나아가 사망률도 높아진다고 보고됩니다. 야간뇨는 국내 40대 이상에서 야간에 1회 깨는 경우가 약 33%, 2회 이상은 약 48%로 보고된 바 있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야간뇨 유병률이 25에서 50% 정도까지 보고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며 30대에서는 약 20%인 야간뇨 발병률이 60대 이상에서는 40% 가까이 높아져 2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야간뇨의 원인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생각하지만 야간뇨는 원인이 다양하며 전립선 비대증은 많은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방광의 저장 문제, 야간 다뇨 또는 다뇨, 수면장애 등이 있습니다. 야간 다뇨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보통 밤에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어 소변 생산이 줄어드는데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줄면 소변 생산이 늘어납니다. 이는 뇌하수체의 1차적인 이상 혹은 낮 시간 동안 하체에 있던 수분이 누운 자세에서 재흡수되는 과정으로도 여겨집니다. 야간의 수분 섭취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외에 이뇨제와 같은 약물, 우렬성 심부전, 당뇨,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등 야간 단뇨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요인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 방광의 저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과민성 방광, 신경인성 방광뿐만 아니라 잔뇨가 늘어나 실질적인 방광 용적이 줄어드는 전립선 비대증을 포함한 방광 출구 폐색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다가 일어난다는 의미가 주관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것인지 깬 김에 소변 보러 가는 것인지를 잘 구분해야 하며 후자의 경우 수면장애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원인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 생활 습관의 변화. 야간요 치료의 첫 번째는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낮 시간 동안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되며 수면 환경도 개선해야 합니다. 자기 전에 배뇨를 하고 저녁 이후 또는 잠자기 2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음주나 과일 섭취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이뇨제를 먹는다면 복용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노인의 경우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 하지에 수분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거나 당뇨, 신부전 등 기저질환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방광 용적 늘리기. 두 번째로 방광 용적을 늘리기 위해 약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에서는 항무스카린 제제 등을 사용해 야간 빈뇨를 조절하거나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 또는 신경인성 방광으로 잔뇨가 많은 경우 알파 차단제를 이용해 빈뇨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야간 소변 생성 억제. 세 번째로는 야간의 소변 생성을 막는 치료입니다. 저녁 수분 섭취 등 다른 요인을 개선해도 야간 단뇨가 지속될 경우 항이뇨 호르몬을 복용해 소변 생성을 줄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의 합성 유사체인 데스모프레신은 신장에서 소변을 농축하고 소변 생산을 줄여 배뇨를 지연합니다. 다만 저나트륨 혈증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용 전이나 초기에 혈중 나트륨 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요는 적극적인 치료 필요. 수술을 하면 요로 폐색이 호전되어 방광의 과민성을 해소해 야간요를 줄일 수 있지만 야간요는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술을 통한 증상의 호전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요 호전을 위해 수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야간요로 고통받으며 이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도 대부분의 사람이 노화 과정의 일부로 여기거나 치료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원인이 있고 생활습관 교정이나 약물 치료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므로 올바른 진단과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재원 교수, 진료 분야, 비뇨기 종양, 로봇 복강경 수술, 요로결석, 배뇨장애, 진료 시간, 월요일 오후, 수요일 오후, 금요일 오후, 토요일 순환근무. 리서치. 가임기 류마티스 질환 여성에 있어 고위험 임신, 난임 지원 확대 정책 효과적으로 나타나. 일산병원 류마티스내과 박진수 교수 연구팀은 류마티스 질환 여성들을 비롯해 임신, 출산의 위험도가 높은 다양한 질환의 진료와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류마티스 질환 가임기 여성의 임신, 출산, 난임, 임신 종료율, 출산율, 출산 성공률을 조사하고 임신 중 합병증, 고위험 임산부와 난임에 대한 지원 정책에 끼친 전후 영향을 비교하고 적정성을 분석했다. 가임기 류마티스 질환 여성은 일반인에 비해 조산, 유산, 태아 성장 물량 등 임신 중 합병증이 최대 8.8배까지 높고 출산율은 0.69배 낮다고 보고된다. 이처럼 류마티스 질환 여성은 임신, 출산에 취약한 고위험 임산부 집단이므로 여성 질환에 대한 건강관리는 물론 저출산 시대에 임신을 원하는 환자의 경우 환자, 의사, 가족, 사회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류마티스 질환 여성은 고위험 산모. 연구 대상은 201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0세에서 49세 여성 중 류마티스 질환 발병자로 선정했으며 대조군과 비교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류마티스 질환 여성의 임신, 출산, 난임의 경향을 살펴보면 류마티스 질환 발병 이후 임신 종료자는 3,051명이고 임신 종료건은 4,597건으로 임신 종료율은 11.3%이며 대조군은 14.85%였다.
임신 종료율이 가장 낮은 환자군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군으로 7.95%였으며 대조군 12%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고 전신 홍반성 루푸스 환자군과 강직성 척추염 환자군의 임신 종료율은 비슷했다. 임신 종료율과 달리 출산율은 전신 홍반성 루푸스 환자군과 강직성 척추염 환자군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출산 성공률도 모든 환자군에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특히 전신 홍반성 루푸스 환자군에서는 발병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성공률이 56.5%로 절반에 가까운 임신이 출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임신 종료자들의 임신 종료 당시 평균 연령은 전신 홍반성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환자군에서는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으나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환자군의 연령이 대조군보다 어렸다. 실제 난임과 관련된 진료 결과를 조사했을 때 대조군에 비해 모든 환자군에서 난임과 관련된 진료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이 난임 시술을 한 이후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시술의 성공률은 대조군과 다르지 않았다. 임신이 정상적인 출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주요 요인인 임신 중 합병증은 환자군에서 더 잦음을 기존 연구에서도 확인했다. 조기 진통, 양막의 조기 파열, 임신 중독증, 다태임신, 임신성 당뇨병, 신질환, 신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등의 빈도가 환자군에서 높았다. 특히 전신 홍반성 루푸스 환자군은 33.33%가 출산 이후에도 관련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조군 11.24%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강직성 척추염 환자군도 대조군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결과에서 류마티스 질환 여성은 고위험 산모에 속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고위험 산모 지원 정책의 필요성 확인. 고위험 산모를 대상으로 한 부담금 지원 정책의 전후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임상적인 변화를 보기 위해 환자군과 대조군 간 출산수 차이를 비교했을 때 대조군에 비해 현저히 낮았던 출산수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원 정책이 시행된 당시 단기적인 차이의 변화는 의미가 없었으나 장기적으로 격차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진료 접근성 측면에서 임신 중 산부인과 외래 방문 횟수 차이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고위험 임산부 입원 진료비 부담금 지원 정책,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정책 모두에 해당됐다. 따라서 고위험 산모인 류마티스 질환 여성에 대한 적절한 지원 정책이 임상적, 진료 접근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류마티스 질환 여성은 임신 출산에 취약한 집단이고 난임 진료 비율이 높으며 임신 중 합병증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고위험 임신에 대한 여러 지원 정책이 임상적 진료 접근성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난임 치료 지원 정책으로 가족 계획을 임신으로 실현하고 류마티스 질환 환자군을 비롯한 고위험 산모들의 임신 중 합병증에 대한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적절한 진료를 통해 출산 성공률을 높이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클로즈업 유전성 질환 한 번의 확인 NGS 검사 질병의 원인은 다양하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크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뉘는데 특히 유전적 요인은 특정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NGS 검사가 주목받는 이유다. 허진호 교수, 진료 분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수탁 검사. 유전자 질환의 종류와 특징. 유전자 변이는 DNA 서열이 변화하는 것으로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질병 발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단일 유전자 돌연변이 질환. 특정 단일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다. 이러한 질병은 보통 명확한 유전 패턴을 따르며 예로는 낭포성 섬유증, 겸상적혈구 빈혈증, 헌팅턴병, 윌슨병,
색소성 망막염 등이 있다. 이 질병들은 돌연변이 유전자를 물려받는 것만으로도 발병한다. 유전자 환경 상호작용.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특정 환경적 요인에 노출될 때 질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BRCA1이나 BRCA2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유방암,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높으며 이는 유전자와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다형성. 유전자 다형성은 특정 유전자 좌위에서 2가지 이상의 변이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 간 질병에 대한 감수성 차이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아포의 유전자의 특정 다양성은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 일산병원 NGS 검사의 특징. NGS 검사는 환자의 혈액에서 유전자 변이를 확인하여 유전성 질환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 변이를 찾아낼 수 있는 최신 진단 기술이다. 기존의 단일 유전자 검사와 달리 한 번에 유전자 수천 개를 하나의 패널로 구성해 고속 분석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정확도 높은 다량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타 기관 NGS 검사와 차별화되는 일산병원 NGS 검사는 염색체, 유전자의 중복 또는 결실 여부를 확인해주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 다른 유전자 검사를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NGS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는 생물 정보학이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데 일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NGS 검사실에는 생물정보학 전공 전문의가 상주하며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정확한 진단 결과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 차원 높은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NGS 검사. 2023년 9월 문을 연 일산병원 NGS 검사실은 환자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개개인 맞춤형 진단과 치료, 관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임상과 의사와 소통하며 유기적으로 운영한다. 유전자 검사 방법의 종류와 장단점. 방법, 리얼타임 PCR. 장점, 비용, 분석 시간 유리. 단점, 이미 알려진 변이만 검사할 수 있다. 크로모소멀 마이크로 어레이. 장점, 염색체 중복 또는 결실이 있는지 확인 가능. 단점, 비용, 분석 시간. NGS. 장점, 한꺼번에 많은 유전자를 분석 가능, 민감도 특이도가 높다. 염색체 중복 또는 결실 여부도 일부 확인 가능. 단점, 비용, 고가, 분석 시간 4주. 땡스. 투 일산병원. 마음으로 느껴지는 온기, 감사합니다. 가족이 아플 때 따뜻한 말 한마디는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치유의 언어입니다. 내 가족을 돌보듯 진심을 다하는 손길은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까지 치료해줍니다. 일산병원에 전해온 환자와 보호자의 감사 인사는 의료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서종욱 교수님이 보여주신 진심을 담은 치료. 몇 년 전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보면서 저런 의사 선생님을 만난다는 건 판타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산병원에 오니 스리생 속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암센터 산부인과에서 만난 서종욱 교수님입니다. 산부인과는 특히 갱년기 여성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진료과인 것 같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에 서울의 한 유명 병원에서 복강경으로 자궁 근종 수술을 받고 추적 관리하던 차에 50살이 넘어서 생리량이 많아지고 생리 기간도 길어져서 혹시 회춘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지하고도 어리석은 생각으로 계속 제 몸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일산병원에 오기 전 한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자궁선 근종이라는 병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병명이라 멍하게 앉아 있었는데 연세가 있으셨던 의사 선생님이 약간의 반말을 섞어 빠른 속도로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병원에 한 번 더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와 잘 맞는 선생님,
첨단 기술로 수술할 수 있는 병원과 의료진, 무엇보다 환자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일산병원 암센터 산부인과 서종욱 교수님을 알게 되어 외래를 예약하고 그로부터 몇 달 후 외래 진료에서 자궁선 근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며 치료법은 수술적 요법과 비수술적 요법, 최근 진행되고 있는 로봇 수술 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종욱 교수님은 의사로서 당연한 결론을 저에게 강요하시지 않았고 제가 당황하고 고민하는 동안에도 퇴근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셨어요. 사실 그때 이분한테 모든 걸 맡겨도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후 일산병원 로봇수술센터에서 무사히 수술을 잘 마치고 8층 산부인과 병동에서 퇴원을 준비하며 이 글을 씁니다. 계속 이어지는 수술을 마치고 늦은 밤 땀 범벅이 된 모습으로 수술 환자들을 보기 위해 병동 회진을 하시는 교수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의 인품을 닮은 수술팀, 간호사 선생님들, 행정도우미 선생님 모두 정말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보살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아파서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병원에 왔다가 잘 치료받고 마음까지 치유하고 나갑니다. 저는 이제 평생 서종욱 교수님을 제3부인과 주치의로 생각하고 대한민국 어디로 이사를 가든 일산병원에 다닐 생각입니다. 서종욱 교수님도 건강관리 잘하세요. 행복한 일상으로 돌려보내주신 교수님. 2022년 지주마카 출혈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일산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일산병원에 처음 입원했을 때는 몸의 좌측을 전혀 사용하지 못해서 롱베드에 누운 채 입원했는데 일산병원에서 집 근처 병원으로 전원할 때는 뛰어다닐 수 있을 만큼 회복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재활을 마치고 2023년 3월부터 대기업 전략팀에 복직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은 깜깜한 터널에서 빠져나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김형섭 교수님은 과하지 않은 진료를 해주신 분이고 적당히 진단해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교수님은 놀랍도록 정확히 제 상태를 예견하셨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을 보면 교수님의 거침없는 화법에 상처받은 보호자들도 있지만 제가 느꼈던 교수님은 정말 따뜻했고 환자가 회복될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과 의료진 덕분에 저희 가족은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박경혜 교수님을 만난 건 큰 행운. 갑상선 관련 질환으로 꽤 오래전부터 많이 아팠는데 박경혜 교수님 덕분에 정기적으로 검진만 받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첫 진료부터 불안해하는 환자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평소 진료 중에도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치료와 편안한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완치가 어렵다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치료받으면서 늘 감동받은 점은 수많은 환자 진료로 바쁘고 지치실 텐데도 늘 밝은 얼굴로 맞아주고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며 진료하신다는 점입니다. 병원에 다녀올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지면을 빌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니 일산병원을 선택하고 박경혜 교수님께 진료를 받은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내분비내과 박경혜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제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박경혜 교수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해 주신 임길채 교수님. 이비인후과 임길채 교수님께 턱 및 침샘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 병명에 대해서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진 시간도 아닌데 교수님께서 오셔서 수술 부위와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시는 모습, 환자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말씀은 감동 자체였습니다. 임길채 교수님과 간호사분 등 일산병원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프롬 환자와 보호자.
소울푸드. 부모님과 함께 먹고 싶은 탄단지 메뉴. 포테이토 에그 샌드위치. 어린이 재활치료부 신주연님의 소울푸드. 아침에 든든하게 먹을 수 있고 간식으로도 좋으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기적의 샌드위치입니다. 자취를 시작하면서 배달 음식 아니면 끼니를 챙겨 먹기 귀찮고 힘들었는데 주말에 간단하게 만들어 먹기 좋고 아침에 만들어 점심 도시락으로 싸오기도 한답니다. 배달 음식을 먹을 때마다 다이어트도 되고 사 먹는 것보다 돈도 절약할 수 있어 대만족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빵 순위도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음식을 만들어서 부모님과 함께 먹고 싶어요. 요즘 맛있는 거 먹을 때면 제일 먼저 부모님이 생각나요. 본가에 있을 때 맛있는 간식도 많이 만들어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맛있는 것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 철들었나요? 다이어트도 되고 돈도 절약되고 영양도 듬뿍 챙길 수 있는 간편한 샌드위치 한번 만들어보세요. 모닝빵이나 우유식빵, 바게트, 베이글 등 어떤 종류의 빵도 오케이. 계란, 감자, 후추, 소금, 설탕, 마요네즈, 취향에 따라 사과나 오이 등 아삭함을 더해줄 채소, 과일 추가. 1. 계란과 감자를 삶는다. 2. 삶은 계란과 감자를 곱게 으깬다. 3. 후추, 소금, 설탕, 마요네즈, 잘게 썬 채소나 과일을 추가해 잘 섞는다. 4. 도마에 빵을 놓고 속재료를 넣어 완성. 상추, 슬라이스 햄, 치즈 등을 추가해도 좋아요. 이슈. 일산병원 냉각풍선 절제술 100례 돌파. 일산병원이 냉각풍선 절제술 100례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냉각풍선 절제술은 심방세동을 치료하는 고난도 시술로 짧은 시술 시간과 빠른 회복, 적은 부작용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냉각풍선 절제술 100례 달성은 2024년 같은 기간 냉각풍선 절제술을 시행하고 있는 병원 중 가장 빠른 결과이며 특히 한 명의 부정맥 전문의가 진료하는 일산병원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일산병원이 냉각풍선 절제술 100례를 달성했다. 일산병원 심장내과 이한철 교수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심방세동 치료인 냉각풍선 절제술을 시작해 6개월 만에 100례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냉각풍선 절제술은 심방세동의 주요 원인이 되는 폐정맥 주변의 전기적 신호를 냉각 에너지를 통해 심방으로부터 차단해 심방세동을 치료하는 고난도 시술이다. 시술 시간이 짧고 심장 내벽 손상이 적어 시술 후 환자 회복이 빠르며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심방세동은 심방이 불규칙적으로 뛰면서 분당 150회 이상으로 빠르게 박동하는 부정맥 질환을 말한다. 기존에는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부정맥 발생 부위를 지져서 없애는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이 주로 시행됐으나 최근에는 냉각 에너지를 이용하는 냉각풍선 절제술이 많이 사용된다. 이번 냉각풍선 절제술 100례 달성은 2024년 같은 기간 냉각풍선 절제술을 시행하는 병원 중 가장 빠른 결과이며 특히 부정맥 전문의 1인이 진료하는 일산병원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심장내과 이한철 교수는 그간 심방세동 치료의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행해 왔으나 최근에는 최신 시술법인 냉각풍선 절제술을 시행하며 심방세동 질병 초기 환자 치료 성공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부정맥 치료에 관한 다양한 교육과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최신 지견에 맞춰 환자들에게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드 뉴스. 가정의 달 맞아 이번 화나의 날 행사 개최. 일산병원이 5월 3일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병동과 어린이 재활 납병동 등 입원 치료 중인 환아를 대상으로 이번 화나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힘든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입원 생활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자 마련했다. 이날 병동 간호사들과 의료진은 직접 준비한 어린이날 선물을 깜짝 증정하며 환아를 위로하고 네일아트, 타투,
포토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환하와 보호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콩고 보건의료 관계자 일산병원 방문. 콩고 보건의료 관계자가 5월 14일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알아보고자 일산병원을 방문했다. 콩고병원 건립 관계자들로 이루어진 사절단은 일산병원의 운영 현황을 소개받고 건강보험 모델 병원으로서 일산병원의 역할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일산병원의 스마트 병동, 진단검사 의학과, 응급의료센터, 재활치료센터 등 의료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했다. 경희이룸대학 진로체험 온라인 강좌 운영. 일산병원이 2024년 경기이룸대학에서 병원 종사자와 함께하는 진로집중 과정 온라인 강좌를 개설 운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경기이룸대학은 경기도 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융합적 사고력과 진로 개척 역량을 향상하는 학생 중심 교육 프로그램이다. 일산병원은 병원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고자 이번 강의를 진행했다. 경기도 북부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MOU 체결. 일산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경기도 북부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5월 23일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다문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 다문화 장애인 보건의료 서비스, 다문화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다문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관련 정보자료 상호 교류를 약속하며 다문화 장애인 건강 증진과 복지 서비스 질 향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진단검사의학과 정중환 팀장, 대한환자안전학회장상 수상. 일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정중환 팀장이 5월 29일 열린 대한환자안전학회 제18차 정기학술대회에서 대한환자안전학회장상을 수상했다. 정 팀장은 혈액 처방부터 불출까지의 효율적인 수혈 준비 업무를 위한 개선 활동을 주제로 한 구두 발표로 호응을 받았다. 이번 연구는 정중환 팀장과 일산병원 의료진이 진행한 QI 활동으로 진료과 혈액 처방 시 준비 상황을 EMR 시스템에서 확인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해 업무 효율을 높였다. 2024년 어린이 건강교실 개최. 일산병원이 2024년 어린이 건강교실을 개최했다. 공사립 유치원 교사, 학부모, 방과 후 과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전문 요원에게 듣는 소화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 약사에게 듣는 소화약의 올바른 사용법과 약물 중독 관련 교육, 간호사에게 듣는 소화기 안전사고 예방과 상황별 응급처치법 교육, 전담간호사 감소를 받아 제작한 소아당뇨 시청각 자료 활용 교육, 교사와 학부모 번아웃 예방을 위한 스트레스 측정 관리법 교육 등을 실시해 호평을 받았다. 중도 중복장애 학생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교사 연수 강좌 개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경기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6월 10일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교원의 중도 중복 장애 학생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교육을 개최했다. 경기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과 경기도 북부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일산병원 재활치료센터 의료진이 발달장애 학생의 진단평가, 재활치료에 대한 연수 교육을 주제로 다양한 강의를 진행했다. 재활의학과 김성우 교수, 대한소아재활 발달의학회 회장 선출. 김성우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2024년 대한소아재활 발달의학회 학술대회에서 학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제11대 학회장으로 선출된 김성우 신임 회장은 그간 대한소아재활 발달의학회 이사장 등 보직을 수행하며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회장에 선출되었으며 앞으로 2년간 회장으로서 소아재활의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법무부 위탁 이민자 통합센터 업무 협약.
일산병원과 법무부 위탁기관인 고향이민자통합센터가 6월 12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외국인 여성들을 지원하기로 협의한 후 대상자의 임신 전 검진 비용 지원, 원활한 건강검진을 위한 통역 지원, 외국인 여성 등에 대한 의료 지원으로 이민자 건강증진 도모와 건강위험 요인 조기 발견 관리, 건강한 출산으로 저출산 극복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일산병원은 직원들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6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전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개최한다. 매년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원내 응급 상황 발생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고 표준화된 심폐소생술을 신속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의료진의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은 응급 상황 시 기본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작동 방법과 주의사항 등 응급처치 실습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3회 연속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일산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제3차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3회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진료를 시행한 전국 8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일산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은 총 11개 지표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신생아 중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와 사회공헌 업무 협약 체결. 일산병원은 LH 경기북부 지역본부와 경기북부권 소재 공적기관으로서 취약계층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기관은 먼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의료수급권 밖에 있는 관내 중장년층, 고립 청년 세대 등 약 2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지원에 나섰다. 이에 일산병원에서 대상자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LH에서 검진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